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마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여행감은 여행지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하는 생각 들지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기념품을 사기로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부산의 대표 기념품 10선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다 부산의 개성이 얼마나 담겼는지 얘기해 볼게요. 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로봇 대회인 로보컵 2022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을 휩쓸었답니다. 예, 특히 우리 부산대 학생이 합류해 있는 타이디보이 팀이 대회 중에 난관을 극복하고 홈서비스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데요. 어떻게 준우승을 차지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잠시 후에 같이 할게요. 자, 오늘의 뉴스부터 살펴드리죠. 김예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혜지입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부산 지역 구군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시비 보조금의 상한율 신설이 추진되면서 일선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인데 여기에 상한율로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 예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 이런 내용이 신설된 겁니까? 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예, 구군이 부산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지방보조사업인데요. 네. 지방보조사업에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사업은 물론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도심 갈매길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27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이러한 지방보조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각 지자체가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비율이 사업 분야에 따라서 전체 예산의 50에서 70%로 제한되는데요. 부산시는 앞서 4월에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월에 부산시 의회에서 보류돼 다시 개정 절차를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시 의회 회기에서는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방 보조 사업이라는 게 원래 100% 시비 지원도 가능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군이 예산과 부담 비율을 산정한 뒤에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실제 예산 지원 비율이 결정되는 방식인데요. 100% 시비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선 구군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군이 지출해야 하는 몫이 커져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산시가 이렇게 보조금 상한율을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부산시는 합리적인 예산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제정되면서 이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례에 위임된 기준 보조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도 조례를 이미 개정을 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기준 보조율을 초과하는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구군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을 만들고 상한선을 만든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실무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좀 적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래서 이제 구군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예외 조항이 있다곤 하지만 정해진 기준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보조율 상한을 없애고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구군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정기총회에서 부산시에 기준 보조율 상한을 폐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늘 기초지자체 돈이 부족해서 참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좀 모쪼록 잘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도 남부, 북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15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실물 면허증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인데 네네.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고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네네. 예, 이제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네,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간 서울과 대전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경찰서 14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된 건데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나왔고요. 본인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네네. 예, 기존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 불편이라든지 위변조와 도용 위험 등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고요. 네. 분실 신고 때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은 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 시험장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QR코드는 면허 시험장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 방문 시에는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한 대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네네. 타인의 휴대전화나 법인, 무기명 선불 휴대전화는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4936번님이 휴대폰 잃어버리면 큰일이네요. 근데 어쨌든 뭐 분실 신고하면 바로 잠김 처리는 처리가, 되는데 네. 그 휴대전화 없을 때 누구의 전화를 쓰지? 약간 지금 요즘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신용카드고 뭐고 이렇게 이제 신분 확인까지 다 되는 세상이니까 더더욱 또 보안 관리도 철저해야 되겠고 또 혹시 휴대전화 바꿀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바꾸고 나서 신청하셔야 되겠다는 예, 예. 생각도 드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부산 진구 점포동과 남구 문현동을 연결하는 문전 지하차도가 오늘 오전 11시에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문전 지하차도 11시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전교차로 이쪽이 진짜 주말이나 출퇴근길에 정말 막히는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네. 2010년 10월에 유료 도로였던 황령터널이 무료화가 됐거든요. 이때부터 문전 지하차도가 들어서는 문전교차로 일대에 부산 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오가는 차량과 동서고가로 이용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에도 상습 정체를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전교차로 일대를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서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한 혼잡 구간을 대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네네. 정부는 국비 138억 원, 시비 144억 원, 그러니까 총 282억 원을 들여서 문전교차로에 이 지하차도를 추가해 입체화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어들지 기대가 되는데 문전 지하차도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길이는 총 436m고요. 점포대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2호선 점포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차도입니다. 이번 지하차도 개통으로 문전교차로에서의 차량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대 지정체가 완화되고 차량 통행 속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이 113.9초에서 62.8초로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부터 점포대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2호선 점포역까지 이어지는 문전 지하차도 개통되는데 개통되면 꼭 가봐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퇴근길이 그래서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다음에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도 교통 관련 소식인데요. 네. 부산 수영구 남천동으로 향하는 광안대로 남천램프에 차로가 추가됩니다. 해당 차로 확장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 제한된 여건에서 나온 보완책이란 점에서 향후 교통 개선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원래 이제 남천댐프 쪽으로 빠지는 게 2개 차로였지. 네, 맞습니다. 광안대로 3, 4차로에서 부산 도시가스 방면으로 진출하는 남천램프 2개 차로를 확장해서 모두 3개 차로로 만든다는 건데요. 확장 공사가 끝나면 광안대로 3, 4차로에서 부산 도시가스 방면으로 향하던 3차
3차로가 2개 차로로 나눠져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어지던 광안대로 4차로는 1개 차로로 유지가 되고요. 예. 어쨌든 남청동 쪽으로 가는 그게 이제 3차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수영구청은 예산 약 5억 원을 들여서 이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이르면 다음 달쯤에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예, 뭐 강안대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용호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이제 출퇴근 정체가 심하기는 한데, 근데 거기가 1, 2차로 쪽이어가지고 3, 4차로 쪽 차로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환경터널과 남구 대원동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등 도심 주요 공간으로 접속하는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라서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천램프 차로를 확장하면 광안대로 상판에서 벌어지는 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천동으로 향하는 광안대로 상판은 남천동 방면의 3, 4차로에서 용호동 방면의 1,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불법 끼어들기가 난무한 곳입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되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남천동 방면으로 향하는 차들 중에서도 이기대 분기점을 지나기 전에 광안대로에서 계속해서 1,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 차로를 이용하면 3, 4차로를 이용했을 때 거쳐야 하는 메가마트 남천전 인근 신호 2개를 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3, 4차로에서 이어지는 남천램프를 확장하면 갈림길에서 1, 2차로를 선택하던 차량들이 3, 4차로로 일부 분산되면서 광안대로의 교통체증도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옛날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셨는지 전부 1, 2차로면 계속 서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황령터널 가는 길 3, 4차로로 쭉 따라가서 거기서 신호 받으면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 차로 더 늘어나면 그런 차량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예. 네, 부산 도시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임시 차량 기지창 위치가 사하구 하단동의 공업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공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예. 이건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안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나 보네요. 네, 승악산 비탈면에서 발생한 대형 낙석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지난 3월 14일에 진행된 승악산 발파 이후 이런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국토부가 최근 사상 하단선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네, 변경 내용에는 사상에서 하단선 임시 차량 기지창을 승악산 자락에서 하단동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네. 또 정거장 신설, 정거장 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핵심은 임시 차량 기지창 이전인데요. 임시 차량 기지창은 전철을 제어하거나 보관 정비 등을 하는 시설인데 당초 승악산 자락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이 산림 훼손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에 난항을 겪다가 하단동의 공업지역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공사는 약 9,500제곱미터 대지를 매입해서 2023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예. 그럼 이제 사상 하단선이 뭐 2024년에는 개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승인으로 2024년 개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보상 문제는 아파트 주민과 부산교통공사 간 입장이 갈려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주민들은 처음에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5개 요구안을 보면요. 505역 이전, 그리고 을숙도 초등학교까지 지하도 연결, 사고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그리고 환경유해업소 이전, 임시기지창 종합관리동을 제외하고 모두 녹산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보상 요구안을 5개에서 3개로 축소했습니다. 이 3개 안을 보면 505역에서 하단 남영 삼거리 앞 지하도 연결, 사고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그리고 환경유해업소 이전으로 줄였는데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축소된 요구안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환경유해업소는 장기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는 사업장 밖이라서 부산시가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보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오래된 일인데 2024년에 이제 이 하단선 개통 바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이번에 논의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김유지 리포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아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차지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차지매랑 친구 맺어 주이소. 아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지난 5월 말 부산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선정할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부산 대표 기념품 10선이 선정됐답니다. 부산을 찾는 여행자들이 부산의 개성이 담긴 기념품을 사가면 부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행자들도 부산에 대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겠지요. 올해는 어떤 기념품이 선정됐고 부산의 어떤 특징을 담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관광공사 이정민 관광 콘텐츠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정민입니다. 네, 올해 부산을 대표할 10가지 관광 기념품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요, 매년 선정하지는 않고요. 예, 지난 2019년에 관광기념품 10선 1기를 선정했었고요. 예. 올해가 두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3년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정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특정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좀 예. 더 기념품 업체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신규 업체를 새롭게 육성할 기회가 되어서 2022년에 두 번째 10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2019년에 10개, 이번에 10개 해서 이제 총 20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얘가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나 또 독창적인 제품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뭐 상품적인 가치, 실용성, 안정성 등을 평가 요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 2019년부터 선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네.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된 것 중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상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많이들 아시는 제품으로는요. 네. 고등어 이미지로 작업을 했던 목베개나 쿠션 상품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갈매기 빵도 유명합니다. 이거 말고도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 바다 비누, 엽서, 캔들 디퓨저 등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올해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2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선정됐습니까? 22년도 기념품은 부산 지역 기업들의 조금 다양한 상품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예. 먼저 먹거리 상품으로는요. 부산의 낮과 밤을 담은 부산 낮술 밤술이라는 제품이고요. 예. 부산의 낮술 밤술. 네, 술이네요, 또 영도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영도 할매빵, 영동얼매빵. 그리고 기장 미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미역 페스토, 이게 먹거리 상품 세 가지 종류고요. 네. 일상용품으로는 부산의 대표 축제인 불꽃축제 등을 활용해서 닭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티 익스프레스라고 불리고요. 네. 광안대교 등을 각인한 빛나는 부산 무드 등, 안녕 부산 비누, 그리고 컨테이너나 테트라포트를 비누로 표현했던 부산항 트래블 속이 일상용품이고요. 네네. 가장 이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액세서리나 문구류로는 갈매기, 고등어, 동백꽃 이런 캐릭터들을 담은 키링이 대표적인 제품이고, 예. 그리고 네임택이나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스티커 등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들으면은 뭐 그렇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이름은 드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부산의 낮과 밤을 담은 부산 낮술 밤술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부산에 있는 업체가 영도에 소재한 업체고요. 예. 그 부산만의 고유한 술을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뭐를 좀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낮에도 즐길 거리가 많고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걸 이제 술의 도수를 좀 차이를 둬서 낮에 즐기기 쉬운 술, 밤에 즐기기 좋은 술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낮에는 좀 도수가 낮은 것, 밤에는 네, 조금 맞습니다. 도수가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저 또 궁금했던 게 영도 할매빵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할매를 상징하는 그 먹기가 참 애매한데 어떻게 되죠?
빵 모양이 할머니처럼 생기진 않았고요. 예, 예. 다행이네. 아유, 다행입니다. 예, 할머니, 어우, 예. 그래서요?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전통적인 느낌의 빵인데 맛은 정통적이진 않고요. 조금 더 요즘 입맛에 맞춰져서 다양한 그 고명들이 들어간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고명이라 하면 뭐, 팥 들어갑니까? 팥도 들어가고요. 뭐 크림. 팥은 그 가장 고전적으로 쓰는 네. 것들이니까 팥도 넣었고 그 예. 외에 다양한 고명들이 요즘 많이 나올 때 흰팥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크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미역을 이용한 미역 페스토? 네네. 요 바질 페스토는 들어봤는데 미역 페스토를 만들었네요, 또. 이건 또 어떻게 네. 만들어진 겁니까? 페이스트 종류인데요. 네네. 저도 가장 특이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예, 미역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조금 더 먹기가 거북하거나 쉽게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념품을 사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빵이나 토스트에 발라 먹기가 가장 좋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들었고요. 네네.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미역이 다이어트 식품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사실 맛있겠네. 미역을 식빵에 발라 먹는다 이러면은 좀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게 페스토로 만들어가지고 빵에 발라 먹는다면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산품이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누 얘기하셨는데 모양이 테트라포트 모양이라니까요. 어떻게 쓸지 상상이 되거든요. 네네. 요 비누들도 인기가 많은 품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산에는 항구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예. 가장 부산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컨테이너나 이런 테트라포트 항구의 이미지라서요. 네네. 그 이미지를 본떠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누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액세서리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비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광안대교 등을 각인한 빛나는 부산 무드 등. 그럼 광안대교 모양으로 이렇게 무드 등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네, 광안대교 형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빛이 투과되는 모양이 광안대교 모양이기도 하고요. 예, 예. 광안대교 형상을 조금 더 차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총 20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어떤 기념품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부산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품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예. 더 부산답거나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니크한 기념품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갈매기 빵이나 또 부산 언니 소주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독창적이니까 다른 데서 잘 살 수 없으니까 아마 네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도 할매빵이나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사겠어요? 낯선 사람들. 그죠? 그러면은 사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총 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저희가 그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 광장에 있는 동백상에가 가장 최초로 오픈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이렇게 3곳의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관광지 곳곳에 총 6군데 9대 무인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군요. 네, 무인 자판기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몰에서도 부산 관광기념품 시전 홈페이지 몰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런 거 이제 기념품 만들 때 어떤 지적이 있냐면 좀 조악하다. 내지는 좀 제품의 그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네, 저희 사후 AS부터 해서 네네. 품질 자체도 기념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업체들이어서 퀄리티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다 되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의 품이 이제 부산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기념품은 지역 자원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기념품 통해서 여행의 감동을 소장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추억에 이끌려서 또 부산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기념품들이 더 다양하게 개발이 될수록 부산의 매력이나 관광 자원들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될 거고요. 예, 예. 조금 더 관광객을 더 유입하거나 재방문하게 해서 부산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희가 판촉 행사를 하거나 또 지역 축제, 박람회 등에서도 대면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홍보 전시관도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도 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이나 백스코 1 전시관 로비에서 상시 정시되어 있는 그런 신제품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B2G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몰도 운영을 하고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저 많은 관심과 응원 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사후 관리 정말 중요한데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줍사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관광공사 이정민 관광 콘텐츠 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계획을 내놨군요. 지난주 주말에 이게 진짜 시끌시끌한 주제였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 이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보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보육의 대상을 늘려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지금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일선 유치원 뭐 교사들 그 관계자들 다 걱정이 많은 게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만 5세는 부모가 원하면 입학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만 6세부터 입학할 수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또 학년차가 너무 커질까 봐 그런 것도 걱정이고 해서 지금 안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많은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쪽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합의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무슨 선언적으로 발표부터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논의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예전에 만 5세하고 지금 발육 상태가 많이 다르다 하는데 만 5세하고 만 6세하고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논의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에서 왜 자꾸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먼저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의견 네. 듣겠다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인자는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챙겨주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로봇대 로보컵 2022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을 휩쓸었답니다. 특히 부산대와 서울대 연합팀인 타이디보이가 대회 중 난관을 극복하고 홈 서비스 부문에서 준우승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전기공학부의 강태호 학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게 굉장히 네. 큰 규모더라고요. 최대 규모의 국제 AI 로봇 대회 로보컵 2022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소회를 좀 여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얘기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회 중에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준우승을 했을 때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 타이디보이, 그러니까 부산대하고 서울대 연합팀인데 이 팀이 지난해 6월하고 9월에도 이제 로봇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었는데요. 예. 네, 6월에는 기존 로봇컵과 동일하지만 온라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인공지능 코드를 가지고 겨루는 로보컵 앳홈 버추얼 2021에서 우승을 했고 또 9월에는 실제 로봇으로 동일한 대회 환경을 조성해 원격으로 참가한 일본에서 열린 월드 로봇 서밋 2020 실내 서비스 로봇 원격 참가 부문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야, 원격으로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에 준우승을 한 로보컵 2022는 어떤 대회입니까? 네, 로보컵은 1997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로봇 대회입니다. 로봇 축구를 중심으로 실내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열을 가리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총 3,000여 명, 400여 개의 팀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참가한 앳홈 리그는 실내 서비스 부문, 짧게 설명드리자면 가사 도우미 로봇을 가지고 집안 환경에서 사람을 돕는 임무를 누가 더 잘 수행하는지를 겨루는 리그입니다. 그렇죠. 로봇의 쓰임새가 어마어마한데 특히나 이제 홈 서비스 부문에서 그렇죠. 네. 2위를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홈 서비스 부문에서도 네. 저희가 참가한 리그는 모든 팀이 동일한 로봇을 가지고 겨루는 리그였는데요. 네, 동일한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 또는 사람에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율주행 알고리즘, 또 사람이 하는 명령을 로봇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식 알고리즘, 요구하는 물체를 또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물인식 알고리즘, 또 그 물체를 올바르게 잡아들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물체 조작 알고리즘 등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런 게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모든 팀이 같은 로봇을 그러니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다 각각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대회 도중에 로봇이 고장이 나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뛰어난 대처로 극복해가지고 2위 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대회가 예선전 때의 1스테이지, 본선을 의미하는 2스테이지, 그리고 파이널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1스테이지를 준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2스테이지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스테이지 시작 5분 전에 로봇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로봇이 멈춰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거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로봇 제작사에서 지원팀이 나오는데 네네. 올해는 지원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를 해봤는데도 로봇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지를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다른 팀의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1스테이지에서 탈락한 팀에게서 로봇을 빌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고 네, 정말 감사하게도 호주 시드니 UNSW 대학교 팀이 흔쾌히 로봇을 빌려주겠다고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로봇을 빌린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팀들이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로봇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겨우 참가할 수 있었고 로봇이 물건을 잡을 때마다 다른 팀들의 박수가 치어서졌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로봇이지만 설정값이 미세하게 달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동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 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날 저녁에 또 로봇의 설정값을 다시 조정을 하고 다음날 이어 진행되는 스테이지에서는 준비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스테이지가 끝나고 매우 근소한 차이로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었고 최종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 우승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동작을 멈췄으니까 이건 그냥 실격이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네. 근데 그때 또 호주 팀에서 빌려오고 다른 사람들 다 그 로봇 막 이렇게 스테이지 하고 있을 때 새로 세팅해가지고 다시 또 부팅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야, 이게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로봇이 고장난 순간에는 정말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끝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손을 내밀어준 다른 팀들의 도움과 그리고 또 그것을 계기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해준 팀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로봇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도 몇 번의 잔고장이 있었는데 네네.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네. 로봇이 고장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했을 텐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발로 뛰어준 팀원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야,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실리콘밸리나 뭐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지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서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너무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도 드네. 지금 혹시 이제 다른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에 준비하고 있는 대회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연구를 다시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가을에 열리는 스팀컵 터테버 오토레이스라는 자율주행 로봇 대회를 학부생분들과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올 가을 겨울 중부터 내년에는 또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는 로봇컵 2023을 다시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로봇이 고장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대회를 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로봇이 아니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 대회는 올해와 같이 동일한 로봇을 사용하는 리그와 자체 제작한 로봇으로 겨루는 리그 두 가지의 리그를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로봇 만들면 되는데 남의 로봇 갖고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생각하면 에휴 두 개 다 참여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성적이 떨어지고 그 친구는 성적이 그냥 또 전교 1등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넘사벽은 어쩔 수 없구나 그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지금 경쟁 상대들과 같이 도와가면서 공부를 했어야지. 이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저도 도움 받았죠. 아까 근데 놀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학생이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계획도 되게 정말 많은 미래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서 함께하는 세상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로봇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또 사람들을 도우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시니까 정말 인간한테 유용한 로봇을 만드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에서 많은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팀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로봇컵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뭔가 좋은 기운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냥 우승 딱 해가지고 또 인터뷰 한번 하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전기공학과의 강태호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메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요즘 반도체 전쟁이 지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4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최종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알아서 결정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막판 고심 중일 겁니다. 지금 8월 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그때 요청받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달에 방한했을 때 이 칩4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반도체 기술 동맹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 한국이 주저주저 하니까 8월까지는 결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막판 고심 중일 겁니다. 그래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지금 8월 달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핵심 내용은 칩4에 관련해서 중국하고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네. 이게 아마 핵심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이 쉽지 않은 게 가입을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그렇지. 또 가입을 안 하자니까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은 사실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생산은 한국이 하지만 판매는 거의 대부분 다 또 중국 쪽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반도체 한국이 작년에 전 세계에 수출한 반도체 금액이 1,300억 불입니다. 우리 돈 한 170조 원 정도 되니까 네네네. 반도체 하나만으로 큰 거죠. 그중에 68%를 중국이 수입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칩4의 말은 안 했지만 핵심 그 칩4의 결성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좀 견제하겠다는 네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정을 앞두고 얘기하고 있고 예. 한국15의 또 영문판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노하는 용기를 가지라. 생산한 반도체의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영문판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미국도 또 거기에 지금 8월 중으로 한국이 결정하라고 했으니 네네.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백악관의 NSC 안보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상당히 외교의 기조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 정부가 결국은 동참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전문가들하고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네. 이 가설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박진 장관도 방문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5월 달에 출범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중국 경제협의체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5월에 출범하고 나서 8월까지 반중국 그런 움직임은 별 그게 없었거든요. 없어요. 전혀 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득의 근거 논리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합치면 4개국 합치면은 전 세계 반도체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 나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만 괜히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또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이 경제에서 이제 외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러시아 에너지 보복 이 가스가 잠겨가지고 독일 가스료가 완전히 막 폭탄을 맞는 듯이 인상이 되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가스관 잠그니까 독일에서 그러면 어쨌거나 요금을 올리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에너지 기업들도 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부 보조금으로 견뎠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스 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견디다가 지금까지 에너지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 해준 것만 해도 20조 원이 넘거든요. 견뎌라 하면서. 네.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가스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구당 최대 132만 원 정도 늘어나요? 가스 요금, 예. 네. 그 요금 폭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독일 그 시민들이 가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절대 지금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한 적이 한 번도 안 없어요. 했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했냐면 장비 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파이프 라인으로도 그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 전에 대비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이 20%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즉 예. 80%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못 견딥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에게 가스 요금 인상하는 걸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올 겨울을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미국에서 그 대체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LNG예요. 액화천연가스인데 네네. 그 미국에서 LNG 수입이 유럽에서 급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겨울을 날 수가 없으니. 네네. 근데 문제는 미국 LNG 가격이 원래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던 천연가스보다는 가격이 한 40%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고 네. 네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LNG는 유로한테도 소중하겠지만 네. 이거 한국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이 자원이거든요. 네네. 전 세계 LNG 수입이 1위, 2위, 3위가 전부 아시아 국가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우리한테도 소중한 자원이 되는데 예. 이게 미국이 전부 지금 이 유럽 쪽으로 수출을 몰아주고 있으니 아시아 쪽에서 당겨올 확보할 LNG가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경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이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참 큰일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최악이라고요.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너무 떨어져서 벌써부터 뭐 바이든 다시 나오면 안 된다 대놓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3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그 중요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임기 4년 중에서 딱 2년째 되는 해에 중간 선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상원의 상당 부분 의석을 뽑고 하원은 435석 전체 의석을 다 뽑아요. 예. 그다음에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도 50석 중에서 36석의 주지사를 새로 뽑으니까 엄청나게 큰 선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8월인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하는데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고 근데 이 중간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다 경제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유가가 고유가고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결하려고 금리를 올리니까 또 반대로 경기 침체가 공포가 오고 있고. 네네. 자, 그러면은
지지율은 38%인데 경제 정책은 지지합니까라고 하니까 경제 정책 지지는 30% 이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민주당에게 오겠다라고 그렇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패배하는데 공화당이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좀 상당 부분 이기는 것을 레드 웨이브라고 한다. 공화당 승리. 네네. 공화당 색깔이 레드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물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레드 쓰나미라고 하는 거죠. 공화당 쓰나미. 네. 그래서 이 미국적 언론을 보니까 레드 쓰나미가 이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악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도 80세, 네. 그러니까 고령인데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흘 만에 회복된 지 며칠 안 돼 다시 네. 재확진되고 네네. 다시 언론에서 사라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기로 했던 경제 정책도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네네. 이러니까 이게 참 악재가 겹친다. 자, 그런데 그 너무나 최악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중간 선거라는 게 보통 현직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 정도가 되니까 그 4년 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39%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선거 결과 하원에 40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 잃었다. 그 정도 네. 잃었기 때문에 늘 이게 반복되는 결과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예. 하나 정도의 위안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대선에는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미국도 골치 아픕니다. 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이 이제 3단계 강등돼 가지고 디폴트 임박했다고요? 참 재정이 고갈됐습니다. 전쟁이 지금 네. 상당히 지속되니까 네네. 그렇다면 재정이 고갈되니까 이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대표적인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 기업들이 무너지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우크라이나 가스공사, 우크라이나 도로공사, 우크라이나 뭐 전력공사 같은 그런 대표적인 공기업들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피치사라든지 무디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에서 네네. 대부분 다 이제 상당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향 조정한 게 그 S&P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인데 원래 CCC 플러스였거든요. 여기서 CC로 3단계나 하향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단계 이제 D 등급부터 디폴트 상태라고 보는데 네네. CC는 사실상 디폴트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없다. 예, 예. 그래서 IMF에 20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200억 달러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6조 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고 네네.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유로 EU 국가들에게 상환을 못 하겠고 이자 지급을 24개월, 2년 동안 좀 연기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공식화한 거죠. 그다음 주요 채권국이 6개국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6개국 주요 채권국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정부 명의로 이자를 못 갚았으니 채무 상환을 좀 유예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억 달러면 IMF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아르헨티나에 2018년에 지원해준 500억 달러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IMF 구제 금융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뭐 아르헨티나가 제일 컸고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다 이거보다도 이 정도 금액까지 요청을 그 구제 금융을 해준다면은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조건이 상당히 강해요. 아르헨티나는 거의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환율 같은 거 수출을 위해서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약조를 받아내고 이 정도 금액을 줬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200억 불 정도까지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IMF 발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진짜 제대로 재건할 수 있을까? 예. 그냥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약속을 백지수표를 막 날려주는 거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빨리 전쟁도 끝나야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즐거운 소식인데 저 이거 보면서 1조 7,400억 원 복권 잭팟이 터졌는데 한 사람이 다 당첨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걸 다 당첨이 됐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역대 3위지만은 그때는 이 복권을 왜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단독 당첨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거든요. 네. 번호가 궁금하십니까 혹시? 미국 일리노이에서 메가 이거 밀리언인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13, 36, 아이고. 45, 57, 아이고. 67 그리고 보너스 14. 이거 평범 뭐 별 의미가 있는 번호 같지는 않은데요. 네. 어쨌건 이 번호를 미국 일리노이의 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샀습니다. 사서 맞춰가지고 1조 7천억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당첨되고 나면 궁금한 것이 이 얼마를 받게 되고 세금 얼마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은 세금이 4억 달러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을 세금을 제외하고 네. 1조 2천억 원을 29년에 걸쳐서 나눠 받게 되고 아닙니다. 저 지금 당장 받을게요. 일시불로. 그렇게 되면은 세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늘어나서 내가 일시불로 받는 돈은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즉 7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1조 2천억 원을 30년에 나눠 받느냐 7천억 원을 아깝지만 7천억 원을 일시불로 받느냐 선택입니다. 어떻게 될까? 참, 이 복권을 판매한 주유소도 판매 주유소도 50만 달러 한 6억 7억 정도 되나요? 56억 정도 되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유소 한 개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연금식으로 29년을 나눠받아도 한 달에 받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7천억을 일시불로 받은들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참 29년에 걸쳐서 나눠받으려면 건강하셔야겠네. 근데 이게 당첨 확률이 3억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마어마한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야, 미 일리노이의 이분을 한번 얼굴을 보고 싶네요. 정말. 예, 기운이라도 좀 받으려고. 아, 교수님은 복권 같은 건 안 사시죠? 노코멘트입니다. 아니 뭐 사면 샀다고 얘기하면 네. 당당해도 돼요 이거는. 예. 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많이 덥습니다. 안전하게 보내십시다. 자갈치 아침에 17,945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